네, 이번 시간은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뉴 모빌리티 환경과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주로 요즘 어떤 업무 주로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2010년에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를 해서 만 한 11년 정도 지금 변호사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원래는 이제 IT, 방송, 통신 음. 쪽 업무를 주로 해왔고요. 네네. 한 3, 4년 전부터는 이쪽 자동차 쪽하고도 연이 닿아서 네네네. 좀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모빌리티, 새로 발생하고 있는 모빌리티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언뜻 생각하면은 모빌리티와 프라이버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빌리티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용하시는 일반 분들은 네네네. 그게 무슨 관련이 있지? 내 네네. 개인정보를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이용하시는 카카오티 서비스라든가 네네네. 또는 소카 서비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공유 경제 네네.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모빌리티 사업 분야에 들어가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정보들이 처리가 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또 생겨나고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들이 많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또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빌리티 환경과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변호사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입니다. IT 방송통신과 관련된 TMT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이고요. 현재 그 광장 내에서 모빌리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주제는 뉴 모빌리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모빌리티 환경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 말씀을 드리고 관련하여 규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을 목차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뉴 모빌리티 환경, 현재 모빌리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 새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 모델들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뉴 모빌리티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이슈들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어떤 점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뉴 모빌리티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현행 규제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모빌리티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통적으로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측면입니다. 순서의 기계적인 측면에서 모빌리티 수단, 이동 수단이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측면인데요. 이제는 그런 모빌리티라는 거, 그 모빌리티 자체, 수단이 되고 있는 이동 수단 자체도 급격하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모빌리티와 관련된 환경은 크게는 이동 수단과 관련된 변화가 한 가지 흐름이 있고요. 다른 흐름으로는 이제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에서 또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차량과 관련된 이동 수단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넥티드 카는 자율주행과는 현재 약간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커넥티드 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차량이 이동통신망과 연결이 돼서 차 안에서 이제
그 외부에 접속을 해서 외부의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스마트홈 또 사무실 또는 다른 차량 뭐 다른 도로 인프라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다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 그 정보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뭐 차량의 브랜드에 따라서는 이미 도입이 됐거나 아직은 도입이 되기 전 단계인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블루링크 서비스라든가 기아자동차의 유버 서비스 또 뭐 그 벤츠의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라든가 아우디의 뭐 아우디 커넥트 서비스 마이 아우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커넥티드 카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아직은 완전히 뭐 그 정보통신망에 연결이 되고 각종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라고 하죠. 그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다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뭐 집이라든가 다 다른 차량이라든가 완전히 연결돼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빠르게 그런 그 이동통신망과의 연결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발전해 가고 있고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주로는 모바일 디바이스랑 연결되는 게 주겠지만 조만간 이제 차에서 이제 집의 가전기기들을 그 통제를 할 수 있다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사무실에 이메일을 발송을 하거나 또는 뭐 도로 인프라 사정들에 관련된 정보 각종 정보를 받아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 자동차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자동차 안에서 많은 업무를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주제 내지 아이템 중에 하나죠. 자율주행입니다. 이 뉴 모빌리티 환경화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크게 6개의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현재 뭐 그 자율주행 자동차로 시중에 출시가 되고 있는 상당수의 자동차들은 현재 2단계입니다. 운전자가 주도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시스템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2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단계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그 3단계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3단계는 일단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일정한 시스템의 일정한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청을 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 뭐 3단계도 현재 각 브랜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4단계, 5단계 역시 4단계, 5단계로 가면 일단은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운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4단계는 조금 그 5단계 완전 자율화 단계 전에 고도로 자동화된 단계로 원칙적으로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데 아주 특수한 상황, 도로 사정이나 날씨 사정 등에 따라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이제 개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4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5단계는 현재 영화나 뭐 이런 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객은 타기만 하고요. 자동차의 운전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는 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의 그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크게는 자동차 자체가 죄송합니다. 자동차 자체가 그 스스로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로 사정, 주변의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자체가 이제 자율적으로 그 운행을 하는 그런 유의 흐름이 하나 있다고 하면 다른 하나의 자율주행 자동차 흐름은 이제 주변의 도로 상황 등을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자동차 간에 교신하고 또 도로 교통망
교통망 그 정보 처리 시스템과 교신을 하면서 파악을 해서 자동차가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커넥티드카 앞전에 말씀드렸던 커넥티드카랑 자율주행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뭐 이런 측면에서 약간 구분이 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부와의 교신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 외부와의 이동통신, 통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커넥티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서로가 결합이 돼가고 있고 점점 더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 완전히 되고 나면 그 차 안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겠죠.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두 개가 통합이 되고 그 구분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가 이제 차량과 관련된 뉴 모빌리티 환경이라고 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뉴 모빌리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 공유 비즈니스입니다. 공유 경제 플랫폼의 일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공유 서비스 비즈니스와 관련한 구분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보시면 크게 카쉐어링 서비스가 있죠. P2P 카쉐어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차량 소유자들이 자기 차를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대여해 주도록 하는 그 카쉐어링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P2P 카쉐어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은 그 유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원칙적으로 빌려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그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P2P 카쉐어링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오피스텔 내에서 입주민들끼리 이제 카쉐어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가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 사업 모델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그 규제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 밖에 스테이셔너리 카쉐어링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예전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렌터카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자가 서비스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차량 대여하고 반납을 진행하는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플로팅 카쉐어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통 이용하시는 소카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가 가능한 특정 장소를 검색을 해서 그 장소에 가서 차량 대여를 하고 이제 반납을 하고 하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유자와 이동 방향이 비슷한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카풀 서비스고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아까 잠시 또 말씀드렸지만 자가용을 그 유상으로 다른 사람을 운송하는 데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사로 풀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하는 거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라이드 쉐어링은 그 정도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는 카헤일링 서비스입니다. 카헤일링 서비스는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하고 고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카카오티 서비스, 티맵 택시 이런 거, 카카오티 택시 이런 서비스 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우버와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카헤일링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제 차가 오는 거고요. 그 차를 얻어 타고 그 차를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차량 이용을 종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카헤일링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카헤일링 서비스가 가장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서비스들은 크게 아까 말했던 프리플로팅 카쉐어링이 또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서비스이고 나머지는 약간 규제 이슈 때문에 좀 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 뉴 모빌리티 관련해서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그 타다 서비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타다가 기존에 하던 서비스는 종료를 했고요. 다른 서비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타다 서비스,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 타다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그 서비스가 약간 택시와 택시 서비스와 비슷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개정으로 해당 서비스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돼서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그 대신에 그 타다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들이 플랫폼화해서 그 출시가 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플랫폼 운송 사업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보시면 플랫폼 사업에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도입이 됐는데 타입 1 서비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타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은 이제 플랫폼 운송 사업 차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차량이나 외관 등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택시에 비해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타입 2, 3는 기존의 택시나 뭐 기존 그 카카오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하는 그러한 의미로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발생한 모빌리티 사업들이 제도권 편입될 수 있도록 이제 국토교통부와 정부도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고려를 할 때 점점 더 이제 차량 공유와 관련된 차량뿐만 아니죠. 뭐 그 보시면 그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퀵보드라든가 이런 또 뭐 다양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 경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든 모델들이 다 성공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 시장의 수요를 충족을 시키면서 발전을 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더 계속 꾸준히 발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모빌리티 관련 사업 형태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또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차량 측면에서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제 뉴 모빌리티 환경이 발생을 하고 있고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어떤 개인정보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전 같으면 자동차 회사들이 수집하는 정보라는 것이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의 뭐 성명, 뭐 구매한 차량 정보, 그리고 구매한 뭐 가격 정보라든가 차량 등록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차량 가망 고객이라고 해서 차량을 와서 살펴보고 또 차량 구매 의사가 있어서 이제 그 쇼룸에 와서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새로 신차가 나왔으면 그 신차를 광고하는 마케팅을 위한 뭐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다면 뉴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커넥티드 카, 또 자율주행, 또 공유경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차량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판매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이용자들, 차량 구매 고객들이 어디로 가는지, 또 차 안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차량을 운행할 때는 뭐 엑셀레이터를 어느 정도 밟는지, 뭐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밟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유경제 플랫폼, 이제 그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이용자들이 어느 시간대에 주로 이용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또 그 어떤 차들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정보라는 게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수집되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 활용의 폭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수집 과정 또 이용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자들, 차량 구매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내가 이런 정보까지 수집을 하고 있어서 회사가
뭐 또 내 정보를 이런 데까지 활용을 하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충분히 이용자들, 차량 구매 고객들한테 고지가 되고 그 고지된 상황에서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활용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인가요? 그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쪽에서 이제 국회 국감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운전자 정보를 제대로 수집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이슈가 제기가 돼서 방통위 측에서 이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일부 문제가 이제 확인이 돼서 현대기아차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제조사나 또 공유 플랫폼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 이제 이 정보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 적법한 동의를 받았냐, 충분히 또 그 필요한 사항들을 이용자나 차량 구매 고객들한테 고지를 했냐, 이거에 대해서 이슈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수의 이제 이용자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이 합쳐보면 굉장히 민감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 차량을 구매했던 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라든가 이제 공유 플랫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이 각 개인들이 이동하는 정보들, 위치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어디를 가고 또 몇 시간을 머무르고 뭐 이런 것들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숫자로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보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냐, 이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우버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해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거를 근데 이제 감추려고 하다가 뒤늦게 밝혀져서 그 해킹을 당했는데 뒤늦게 밝혀져서 이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뭐 전동 킥보드나 공유차 해킹과 관련해서도 해보면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의외로 해킹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그 해킹이나 이런 위험에 상당히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유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커지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취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또 스타트업 그 기업들 같은 경우나 그 성장해 가고 있는 중소기업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급격히 이제 사업 모델이 시장 수요에 부합을 해서 굉장히 급격히 커지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개인정보가 쌓이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약간 취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우려들이 있고요. 사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약간 의구심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동차 수집 이용과 관련한 이제 적법하게 뭐 동의를 받았냐, 이런 이슈도 있겠고, 또 그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뉴 모빌리티 환경에서 나오는 개인정보 이슈라는 거는 이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겠느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공유 플랫폼 회사들이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쌓여가잖아요. 이 정보를 자기들의 사업 모델 개발이라든가 기술 개발 이런 거에만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보를 다른 회사와 공유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제공을 해서 다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회사는 제공하는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런 류의 사업 모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 실제로 그 기사 화면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수익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법상 이런 그 사업자들이 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뭐 개인정보 제공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그 규제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하면 사실 유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활용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문제는 아마 많이들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텐데, 꼭 뉴 모빌리티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뭐 공유 경제라든가 뭐 아니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통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뉴 모빌리티에서 이 사업이 발전해가면서 이쪽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어요. 소카가 얼마 전에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그 대표 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한 케이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숨어있는 약간 법률 이슈는 있습니다. 소카 측에서 처음 해명은 이제 영장이 있어야 제공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른 이제 이 공유경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이슈로 이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무조건 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들이 오고 했는데요. 저도 검토를 해봤을 때 사실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의문부호가 있고요. 이 소카의 대응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소카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 모빌리티 관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뉴 모빌리티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은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뉴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이제 챙겨봐야 되고 좀 신경 써야 될 개인정보 보호 규제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이 사업이 발전을 하고 조금 개인정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이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그 개인정보 이슈를 따로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 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자들 같은 경우 위치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위치 정보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이 되어서 그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가 상용화를 촉진시키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여기에 제 20조를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특례를 인정해 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크게 유의미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전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해서 익명 처리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로 보지를 않고 있고요. 위치정보법상으로도 이거는 개인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조항이 없더라도 해당 익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뭐 개인정보 관련 규제라든가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 위치정보 관련 규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확인적인 규정이고요. 실무적으로 크게 이거 자체로 크게 다른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뉴 모빌리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면 특례 규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인데요. 핵심은 결국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제의 핵심은 국내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집 이용을 하든
또 제3자에게 제공을 하든 이런 것들은 모두 정보 주체의 동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뭐 개인정보 처리 항목이라든가 수집 이용 목적이라든가 뭐 또 보유 이용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리고 정보 주체가 이에 동의했을 때 그 동의의 전제 그 동의의 하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다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또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고 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이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이런 동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통은 이 동의에 기초해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제 데이터 3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런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됐고요. 그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가명정보와 관련된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개인정보 처리 항목이 꾸준히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개인정보 처리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수집한 목적,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동의받은 수집 이용 목적이 있겠죠. 그 수집 이용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불이익,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용 제공은 동의 없이도 허용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용자가 봤을 때 처음에 동의할 때 A라는 목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A 다시까지는 A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마 이용을 하겠지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A 다시까지는 꼭 그 동의서에 애초에 받은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의 없이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이런 이제 당초 목적과의 합리적인 관련성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면 뭐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이라든가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이익의 부당한 침해 금지, 감형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동의 없이 더 넓은 범위에서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명정보입니다. 이 작년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명정보는 기본적으로 뭐 이름, 뭐 전화번호, 뭐 식별,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일단은 삭제 또는 다른 정보로 대체를 해서 그런 대체한 정보 이런 것 관련된 추가 정보가 없이는 그거를 사용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가명 정보입니다. 이 가명 정보 가명 처리 방법은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뭐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정보를 대체하는 등 기술적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가명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처리 결과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명 정보하고 이제 개인 정보의 정의를 보면 가명 정보가 하나 있고요. 다른 또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또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을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 이 추가 정보라는 것은 가명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쓰인 수단이나 방식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가명 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런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해요. 여기서 뭐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과학적 연구랑 통계 작성인데요. 과학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진짜 학교나 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연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연구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험사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보험금 청구 금액이라든가 청구 시점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향후 보험 사기의 징후를 발견하는 데 쓰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과학적 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조사 같은 상업적 목적에 단순히 학술적이라거나 아니면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 작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시장 조사 같은 각 개별 사업자들이 하는 상업적 목적의 그 통계 작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특정 개인에 관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계화해서 1대1 맞춤형으로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한 특정 개인을 향한 그런 통계화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통계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 뉴 모빌리티에서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또는 뭐 그 사업 모델 개발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고 소위 빅데이터 이런 것들 분석, 통계 분석 이런 거에서 이 규제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명 정보를 활용을 한다면 굳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용을 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 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명 정보는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삭제를 했는데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해서 하나 두고요. 그런데 이 암호화의 알고리즘을 알아서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원래 정보를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 정보만 암호화를 했다. 근데 암호화 알고리즘은 따로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 이제 추가 정보가 되는 것이고 요 암호화된 상태의 정보는 가명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익명 정보는 이런 거 없이 다 지우고요. 뒤에 가족 정보라든가 예금 평균 잔액 대출액 정보가 나오면 도저히 누군지 알 방법이 복원할 방법도 없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익명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가명 정보와 관련해서는 가명 정보, 개인 정보의 파기, 뭐 개인 정보 주체, 개인 정보 열람 삭제 요구권 이런 각종 권리 권리 관련 규정들이 적용이 배제돼서 상대적으로 조금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이라든가 이런 게 넓어진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모빌리티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중에서도 위치 정보겠죠. 위치 정보는 지금 위치 정보 사업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으로 나누어진 이 진입 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제공을 한다거나 스스로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위치 정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은 위치 정보 사업자로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서 여기에 컨텐츠 같은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이용자들에게 해당 위치에 맞는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위치 정보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고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걸로 진입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개인 위치 정보 사업,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이지만 드론 같이 사물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신고고요. 개인 위치 기반 서비스,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고, 사물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인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허가 규제, 진입 규제가 완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유시별 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이런 것들을 수집하거나 아니면 민감 정보, 의료 정보 같은 것들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데 위치 정보 수집 처리에 관해서만 이런 진입 규제가 필요하냐? 이런 진입 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정보 사업 관련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추이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중요한 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수집 또 이용 제공과 관련해서 각종 동의 규제를 받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관련된 수집 이용 또 제공을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진입 규제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이 수집 이용과 제공 처리 등을 위한 동의 규제는 본질적으로 일반 개인정보하고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이제 위치 정보가 주된 이슈였다면 앞으로는 자동차에서 바로 결제 기능이 통합이 되면서 신용 정보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의 결제 기능이 포함이 돼서 자동차가 어디에 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하는 기능들이 추가되면 결국 이 신용 정보, 이 결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신용 정보 관련 규제가 추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자동차의 결제 기능이나 이런 것을 통합시킬 계획이 있으시거나 사업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규제도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가 차차 결합이 돼서 통합 서비스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뭐 국회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기관 이런 데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이제 규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연구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개인정보 보호만을 너무 강조를 하면 이 뉴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이 되려면 무조건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산업들이 상생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도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런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김태주 변호사님과 함께 뉴 모빌리티 환경과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댓글로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셨으면 여기 메일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또 질문도 해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